동교동 집에 들어간 후에 제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뭐 불과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죠. 목포에서.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데 이제 5.16 직전에 당선되신 것은 당선증도 못 받고 국회의원 생활 하루도 못 해보고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고요. 제대로 국회의원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나라 상황이 좀 어려울 때라든가 이 남북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좀 생각이 나지요. 살아 계셨을 때 본인이 뭐 이 감옥 가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신 거는 스스로의 선택이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이제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쓰러워하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셨죠. 뭐 형님들보다는 제가 훨씬 고생을 덜한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제 막 수배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유일하게 연금 안 당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그때 보면 뭐 저희 아버님이 당연히 뭐 후보니까 이 정신없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셨지만 저희 어머님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안 계셨다면 과연 그때 후보가 되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절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낙선을 하시고 예. 그 교통사고라든가 뭐 그때는 사실 납치 사건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철이 없어서 이제 납치됐다 며칠 만에 갑자기 서울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어린 마음에 아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귀국하셨으면 내 선물을 사갖고 오셨을 텐데 강제로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빈손으로 오셨다고 아쉬워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게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옥을 가셨을 때나 이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랬을 때 뭐 저희 가족들 중에 누구도 아니 그냥 적당히 좀 타협하고 편하게 사시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시나 이렇게 원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이고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 책을 읽으시고 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 당시 정치인들 중에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론적 체계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책을 끼고 사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중에 정치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76년에 처음 감옥을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이 감옥 생활 2년 하신 후에는 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실 정도로 감옥에서 배운 독학한 영어로 그 정도로 굉장히 학구적이셨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신여성이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이 일제 강점기에 이화여대, 그땐 2년제였죠. 거길 나오셨고 해방 후에 서울대를 다니셨고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거든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신 후에 이제 YWCA를 기반으로 여성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고학력이고 뭐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한다 이러면 아, 저 사람은 그냥 시집갈 생각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취급됐을 때인데 아마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평생 진짜로 독신으로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남녀 관계로 만났다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가는 동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론이라기보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연설문을 쓰신다 이랬을 때 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잘 그걸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한 15분짜리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연습을 하시고 이 내용을 테이프로 녹음해서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고 단순히 타고난 재능뿐만이 아니고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독서를 많이 하신 그것도 도움이 되셨을 거고. 연세가 드셔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이제 또 87년 선거에서 패배하신 후에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강한 이미지가 필요했지만 이제 민주화 시대가 온 후에는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저하고 뭐 같이 어울려서 놀아주시고 뭐 이러실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굉장히 워낙 밖에서 바쁘시니까 이 자식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시긴 했는데 저희는 뭐 아버지께서 밖에서 워낙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성적을 높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셨고 학교 공부 못지않게 이제 중요시 하셨던 게 독서, 좀 유익한 교양 서적을 계속 읽도록 권하셨죠. 심지어 감옥에 계실 때도 이제 이 추천 도서 목록을 적어서 편지에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러셨었죠. 뭐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항상 의식하고 있었고 80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도 사실 다른 집 같으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좀 적당히 타협해서 목숨을 살려라 이런 권유를 하셨을 텐데 저희 집은 거꾸로 누구도 이 전두환 정권과의 타협을 권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옳은 길을 가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이 다들 있었죠. 글쎄요, 뭐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유머를 많이 사용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연설하실 때는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겠죠. 댁에서는 안 그러셨어요? 집안에서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죠.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게 아버지께도 조용히 이렇게 조언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두 분이 다 또 신앙심이 깊으셨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일일이 얘기 안 해도 통하는 바가 있지 않았던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염려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끔은 아버지께서 아니 남들이 다 이거 좋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고 불평을 하신 적도 있었죠. 종교적인 신념도 있지만 타고난 성격이 이제 어떤 화해와 관용의 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6.25 전쟁 때 이 목포에서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수감돼 가지고 총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 극단적인 극우적인 반공주의자가 되는데 오히려 김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셨고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이고 이제 이 세계 역사 같은 이런 것을 독서로 이렇게 지식을 쌓으시면서 과거에도 남에게 복수하면 다시 그 복수는 또 새로운 복수를 부르고 그러면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 하는 신념을 확고하게 갖고 계셨던 것이죠. 독재 정권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투쟁을 하셨지만 타고난 성격은 이제 투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계셨다고 할 수 있죠. 글쎄요, 뭐 작은 거 가지고 야단 맞은 적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야단 맞은 기억은 별로 없네. 점잖게 타이르시는 분이셨죠.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못했죠. 공연히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거나 이러시는 적은 없으셨으니까요. 저희 형님들한테도 특별히 뭐 야단을 치시거나 그런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은 뭐 감옥에 1년 있었고 고문까지 당했고요. 작은 형님도 이제 누구 아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셨죠. 그래도 저는 뭐 나이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뭐 형님들에 비하면은 고생을 별로 안 한 편이죠.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 일단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개성공단을 닫을 때도 그 돈이 뭐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간다 하고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개성공단 폐쇄해서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하는데 지장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북한은 군수 경제와 민생 경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원해 주었던 것은 북한의 민생 경제 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갔지 군수 경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핵무기나 미사일 만드는 것은 북한 측 이 지배 계층이 보기에는 그것은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서 따로 그 부분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간 돈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지금 10여 년째 남쪽에서 현금 지원이 된 것이 북한의 개성공단 빼고는 없는데 개성공단 당연히 그 대부분 그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데 들어간 돈이고 그 외에는 현금 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북한이 거의 이 나라 국경을 거의 완전 폐쇄하다시피 하고 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ICBM이라든가 이런 신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쪽에서 준 돈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이 냉전 시대가 끝났던 90년대 초부터 북한을 좀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너희를 위협하지 않겠다 하고 안심시켜 놓고 그들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외교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점, 그냥 압박만 하면 북한이 스스로 굴복하겠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6.15 정상회담 후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제적 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실패했던 것이지 햇볕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만 몇 달만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됐을 것이고 그랬으면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됐을 것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당시에 포기했겠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한국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성공 못한 것뿐이지 햇볕 정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가치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실패가 있은 후에 오히려 더 빛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상황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방북이 무산되고 그 다음 해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와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당장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막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미국을 1년 반 이상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설득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남북 철도가 이어지는 도라산역을 방문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게 하고 이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런 외교적 성과 그것만 보더라도 햇볕 정책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햇볕 정책이란 것이 그냥 북한에다가 물자 좀 퍼주면 북한이 우리 말을 잘 듣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신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안 오게 만들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심하셔가지고 나온 결론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키워도 이 어떤 군사적인 힘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외교를 해서 외교력을 키워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 평화가 자기네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오는 그래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한국의 국력이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뭐 그렇게 만나주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인맥을 만드셨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항상 미소 띤 얼굴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험악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위기나 악재로 보이는 것도 잘 대응하기만 하면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감옥에 가면은 그것을 이 불행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쌓고 내 자신의 이 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하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뭐 납치 사건도 본인이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국제적인 인사로 만들어주는 엉뚱한 효과가 나왔고 미국으로 쫓겨나셔가지고 망명 생활 하신 것도
남들이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탄압받던 이 민주주의 이 투사가 미국에 갔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고 그때 만들었던 인맥이 나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 미국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인맥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 외환 위기 극복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평소에 꾸준히 노력했던 부분이 나중에 정말 크게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때 사실 인기가 높았던 것은 맞지만 워낙 그 집권 세력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승리하기 위해서 나섰던 선거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다면은 좀 더 이제 그때 젊으셨을 때니까 50이 채 안 되셨을 때니까 뭔가 좀 더 추진력 있는 좀 더 박력 있는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때 군부 세력이 순순히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였을까 쿠데타를 획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가 좀 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더 잘하셨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둘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단일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 지지 세력들이 16년 만에 처음 열리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격앙돼 있었고 자신이 미는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설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아버님과 김영삼 후보 그 양쪽 두 분도 그렇지만 그 두 분을 모시는 세력들 간에 뭔가 신뢰가 우리가 양보했을 때 저쪽이 약속을 지킬까 하는 그 신뢰가 충분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전두환 정권 때 직선제 내가 출마할까 봐 두려워서 직선제를 안 하는 것이라면 내가 출마 안 할 테니 직선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출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직선제와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 학생들, 뭐 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너무 상처를 입으니까 너희가 그런 짓 하지 말고 직선제를 당장 하면은 내가 출마 안 할 테니 받아라 이렇게 한 건데 그쪽에서 그 제안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깨져버린 것이니까 약속 어겼다고 할 수가 없고요. 92년 선거 패배 후에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근데 그것은 무슨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정계에서 나가라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은퇴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뭐 3번이나 출마했는데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으니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돌아오신 것도 그때 상황이 도저히 야권에서 이
정권 교체를 해낼 만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깃발을 들고 나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뭐 누굴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점을 국민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셨던 것이고, 이 당선되신 직후에 외환위기 극복을 해내신 것만 봐도 그분이 정계에 복귀하셔서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야당 총재 하실 때 뭐 제왕적 총재니 어쩌고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권위주의를 싫어하셨고 이 독재 정권 시대의 잔재를 없애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각하니 이런 표현, 아마 71년에 집권하셨으면 각하란 표현이 그때 없어졌을 겁니다. 여성부 같은 부분도 이제 양성 평등에 대한 신념이 옛날부터 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운동을 하셨던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하시기로 결심하신 것도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결심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미 이 80년대 말에 그 가족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이제 결혼해서 나간 딸도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도 사실 여기저기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해가면서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갑자기 뭐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햇볕 정책이라든가 여성 정책이라든가 다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생각을 대통령이 되셔서 실천에 옮기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여담이지만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에게 이 혜택이, 큰 혜택이 가는 정책을 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성표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을 내놔도 표를 안 주면 어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느냐 하면서 약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 시기에 지역 감정 문제,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편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세력에 속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하셔가지고 확장성, 다시 말해서 확장성 있는 정치를 하셔서 이 민주당의 기반을 좀 넓힌 것이 나중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마지막 해가 되면 이제 나는 얼마 있으면 나갈 테니까 뭐 다음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우리 편이 선거에 지든 말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물론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던 노무현 후보에게 피해가 가거나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수당이었던 야당의 압박도 심하고 이 검찰에 넘기면은 또 마구 이 상관없는 별건 수사까지 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막 이런 상황이 올까봐 노 대통령께서는 특정 문제에만 국한해서 조사하는 특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남북 관계에도 좀 악영향을 줬고요. 두고 그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이 퇴임 몇 달 전에서야 뒤늦게 이루어진 것도 대북 송금 특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없었더라면 남북 관계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고 이 육자회담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성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북 송금 특검이 없이 정권 초부터 북한과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점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지금도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성격상으로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 분인데 공통점이라면 신중한 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급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이 나중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말썽이 나고 이 설화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보면 굉장히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다들 아시는 이 선거 구호, 준비된 대통령, 그것이 아주 그분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3번 실패하고 4번째에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수업을 30년 이상 하시고 나서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작부터 뭐 정치 안 하다가 갑자기 반짝 인기로 정치 입문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일종의 인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미 머릿속으로는 10번, 20번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신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업무 수행을 매끄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6.15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 직전에 이 북한과 상대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김정일 위원장과 모의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감옥에 계실 때부터 머릿속으로 내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서 담판을 하게 되는 일이 온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100번, 1000번 연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셨던 거죠. 돌아가신 어른에 비해서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요. 욕심은 부리지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외교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